네 친정 식구들은 돌잔치 오지 말라고 해. 시골 노인네들이 줄줄이 들어오면 그림이 나오냐? 내 체면이 뭐가 돼? 딸의 첫 돌잔치를 앞둔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향해 5만 원짜리 몇 장을 바닥에 흩뿌리듯 던졌습니다. 손님들 비위 상하게 하지 말고 이걸로 친척분들이랑 국밥이나 드시라고 해.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에는 손님만 가득한 채 주인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 주방에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이 국자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남편 성우는 인사를 건네지 않고 구두를 벗어 던지고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던졌습니다. 봉투 사이로 호텔 연회장 예약 확인서가 비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봉투를 집어들자 성우는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며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예약 인원수가 왜 이렇게 적어? 우리 식구들이랑 당신 회사 사람들 다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많잖아. 성훈이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길게 누워 다리를 꼬았습니다. 아, 그거 이번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자리는 뺐어. 너희 친정들도 다. 지은이 들고 있던 예약 확인서를 꽉 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 민서 첫 생일인데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안 오는 게 말이 돼? 성훈이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켜 앉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말귀 좀 알아들어라. 이번 돌잔치 그냥 가족 행사가 아니라고 했지? 우리 본부장님이랑 주요 거래처 사장님들 줄줄이 오시기로 했어. 내 승진 걸린 중요한 자리라고. 근데 거기에 흙냄새 풀풀 풍기는 노인네들 앉아 있어 봐라. 그림이 나오냐? 내 체면이 뭐가 돼? 지은이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성훈을 노려보았습니다. 흙냄새? 지금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야? 당신 사업한다고 힘들 때 쌈짓돈까지 털어준 분들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성훈이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몇 장을 바닥에 흩뿌리듯 던졌습니다. 팔락거리며 떨어지는 지폐들이 지은의 발치에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성훈이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내려가서 밥이나 한 끼 사드려. 촌스러운 한복 입고 와서 손님들 비위 상하게 하지 말고 이걸로 동네 분들이랑 국밥이나 드시라고 해. 이게 서로 깔끔하고 좋잖아. 수준 좀 맞추자, 수준 좀.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모멸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성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번쩍이는 금장 로고가 박힌 명품 시계였지만 초침은 6시 방향에서 멈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멈춘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성훈이 손목을 거칠게 흔들며 혼잣말처럼 투덜거렸습니다. A씨, 며칠 안 찼는데 또 밥 달라고 서버렸네. 하여간 명품은 관리가 까다롭다니까. 야, 너 당일날 내가 골라준 드레스 입어. 궁상맞게 한복 입고 설치지 말고. 내 와이프가 때깔이 좋아야 나도 어깨가 펴지는 거야. 알았어? 사실 그 시계는 배터리가 다 되어 멈춘 짝퉁 시계였습니다. 성우는 멈춰버린 초침처럼 자신의 인생이 겉멋만 든 채 정지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 매듭을 고치더니 승진하면 차부터 바꿔야겠다는 둥 헛바람 든 소리를 늘어놓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식탁 위에 놓인 딸 민서의 웃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티 없이 맑은데 엄마인 자신은 바닥에 떨어진 돈처럼 구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수표를 줍는 대신 발로 툭 차서 소파 밑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친정집 툇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텃밭에서 고추를 따던 어머니가 땀을 훔치며 다가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어머니의 손바닥 감촉이 느껴지자 지은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삼켰습니다. 오지 말라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흑투성이 장화를 신은 아버지 준규가 들어왔습니다. 준규는 딸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마자 대번에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장화를 벗고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준규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왔나?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왔네. 이번 주말에 마을회관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잡혔어. 내가 총무라 빠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말인데 이번 민서 돌잔치는 우리가 못 갈 것 같다. 지은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곤란해할까봐 사위 눈치 보느라 힘들까봐 선수를 치는 아버지의 배려였습니다. 지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민서 첫 생일인데. 준규는 손사래를 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낡은 손수건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꼬질꼬질한 손수건을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풀어내자 그 안에서 누런 빛을 내는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요즘 세공기술과는 거리가 먼 투박한 민무늬 반지였습니다. 준규가 지은의 손바닥에 반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 엄마랑 내가 밭대기 하나 정리해서 모은 거다. 큰 건 못했지만 그래도 민서 손에 이거 하나는 채워주고 싶구나. 지은은 손바닥에 놓인 반지를 내려다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3년 전 성우는 장인어른의 노후 자금을 빌려가며 일주일이면 2배로 불려주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성운의 유흥비와 명품을 사는데 탕진되었고 친정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딸이 기죽을까봐 모른 척 덮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또다시 밭을 팔고 몸을 써서 이 작은 금부치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바리바리 싸온 반찬통 보따리를 지은의 옆에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가져가서 서방 좀 챙겨 먹여라.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그리고 가서 시어른들한테 싹싹하게 하고 우리 걱정은 말고 재미나게 잔치 치러. 지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반지를 적셨습니다. 성운이 자신의 손목에 찬 가짜 시계를 자랑하며 으스대던 모습과 흙대가 낀 손톱으로 반지를 건네는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멈춰버린 성운의 시계는 허영이었지만 아버지의 낡은 손수건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 지은은 창밖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 부모를 하녀 취급하는 그 인간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여행사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강원도 최고급 오션뷰 리조트와 VIP 리무진 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문자가 도착하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집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우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머리 모양을 다듬느라 여념이 없었고, 지은은 방 안에서 민서의 이마를 짚으며 연기력을 발휘했습니다.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쩌지? 민서가 밤새 열이 안 떨어지네. 기침도 심하고 아무래도 병원에 들러서 해열제 주사라도 맞고 가야 할 것 같아. 성훈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니, 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하필 오늘 아파? 오늘 내 얼굴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알아? 시간 맞춰서 딱딱 움직여야지. 정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성우는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열은 얼마나 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스케줄이 꼬이는 것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현관에서 구두주걱으로 신발을 구겨 신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난 먼저 가서 손님 맞이하고 있을 테니까 병원 들렀다가 늦지 않게 와. 늦어서 사람들 기다리게 하면 가만 안 둔다. 화장 좀 제대로 하고. 성훈이 나가고 도어락이 잠기자마자 지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민서에게는 답답한 드레스 대신 활동하기 편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거실을 나서려던 지은의 눈에 소파 테이블 위에 놓인 성훈의 태블릿 PC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혼잣말을 하며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원도까지 가려면 민서가 지루해하겠지? 뽀로로라도 보여줘야겠다. 이건 내가 챙겨가야지. 그녀는 태블릿을 가방 앞주머니에 찔러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지은이 예약한 검은색 대형 리무진 밴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내려 문을 열어주자 지은은 민서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밴은 곧바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온 준규와 어머니가 리무진의 웅장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규가 밴의 가죽 시트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 뭐냐? 잔치는 어쩌고? 지은이 활짝 웃으며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잔치는 우리끼리 하는 거야. 사위 눈치, 시댁 눈치 다 필요 없어. 오늘은 우리 민서랑 엄마 아빠가 주인공이야. 우리 바다 보러 가자. 지은아, 그러면 쓰니? 박서방 체면이 있는데. 아이고, 엄마 아빠는 아무 걱정 말고 어서 타세요. 이거 내가 큰 맘 먹고 예약한 거야. 응? 같은 시각 호텔 연회장. 화려한 꽃장식과 3단 케이크가 놓인 돌상 앞에서 성우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테이블을 보며 오늘 들어올 축의금 봉투의 두께를 가늠해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성훈이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고 계시죠? 아, 지은이는 민서 아프다고 병원 들렀다 온대요. 평소에 애를 강하게 키워야지 오냐오냐 하니까 중요한 날 아프고 난리네. 네, 얼른 오세요. 우리 엄마 오늘 미모가 훤하겠네. 성우는 낄낄거리며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박민서 아기 첫돌이라는 안내판이 서 있었지만 정작 주인공은 서울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연회장에는 성훈의 분주한 구두 굽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후 자신의 휴대폰이 빗발치는 전화로 뜨거워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행사 시작 30분 전 호텔 연회장 로비는 성훈의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지 연신 혀로 입술을 축이며 출입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옥자가 부채질을 해대며 성운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예, 성운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이니? 내가 못 살아, 정말. 친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리도 기본이 안 됐어? 성운이 난처한 표정으로 옥자의 팔을 잡으며 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 다 듣잖아. 아까 말했잖아요. 민서가 열이 나서 병원 들렀다 오느라 늦는다고. 금방 올 거예요. 성우는 초조한 마음에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미건조한 안내 음성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부재중 전화 횟수는 이미 99통을 넘겼습니다. 그때 성운의 직장 상사인 김 부장이 다가와 성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 과장, 재수 씨랑 아이는 언제 와? 주인공이 없으니 영 썰렁하구만. 성운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하필 오늘 아이가 아파서요. 지금 위층 객실 휴게실에서 잠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방 내려올 겁니다. 식사부터 먼저 하시죠. 여기 뷔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멀어지자 옥자가 콧방귀를 뀌며 성운을 흘겨보았습니다. 애가 아프긴 무슨 얼어 죽을. 성운아, 혹시 지은이 걔 도망간 거 아니야? 너한테 불만 있어서 일부러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고. 옥자의 악담에 성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의 말이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성운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재수 없게 해요? 도망은 무슨 도망을 가요? 애 데리고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냥 차가 좀 막히는 거겠죠. 하지만 성운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뷔페 접시를 들고 자리에 앉으면서도 계속해서 빈 돌상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성운은 텅 빈 입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지은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인공 없는 돌잔치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냉랭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의 최고급 리조트 입구에는 검은색 밴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바다 냄새가 섞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에서 내린 친정 어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웅장한 리조트 건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나, 여기가 꿈이여 생시여? 지은아, 여기가 우리가 묵을 때가 맞는 거야?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궁궐이네. 중규도 뒷짐을 지고 리조트 로비의 높은 천장과 화려한 장식들을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평생 밭일만 하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는 아버지의 모습에 지은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지은은 당당한 걸음으로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결제 카드를 요청하자 지은은 지갑 깊숙한 곳에서 체크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결혼 전부터 성운 몰래 모아둔 비상금 통장의 카드였습니다. 이걸로 스위트룸 1박 2랑 디너 코스까지 전부 일시불로 해주세요. 결제 완료 문자가 뜨자 지은은 비로소 성운의 그늘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객실로 이동하는 동안 민서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은에게는 세상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객실에 짐을 푼 지은은 부모님을 모시고
리조트 내 상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입어봐요. 등산 갈 때 입으면 딱 좋겠다. 지은은 최고급 아웃도어 매장에서 가격표도 보지 않고 부모님의 옷을 골랐습니다. 성훈이 명품을 사 모을 때마다 느꼈던 설움을 부모님을 위한 쇼핑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옷의 가격표를 슬쩍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쌀 한 가마니 값이 넘는다. 됐어. 시장 가면 10,000원이면 사 입을 걸 뭐하러 이런 비싼 걸 사니. 지은은 어머니의 손에 억지로 옷을 쥐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만이라도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딸이 해주는 대로 받아. 나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너무 못해드려서 그래. 쇼핑을 마친 가족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랍스터 요리를 즐겼습니다. 집게발을 들고 신기해하는 아버지와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그 행복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 성훈에게 사진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지은은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제 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 딸 민서 엄마로만 살 거야. 지은은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혼자만의 건배를 했습니다. 다시 호텔 연회장,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났지만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루함을 참지 못한 하객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성훈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마이크를 쥔 성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오는 길에 갑자기 급체 증상을 보여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부득이하게 축소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성훈의 양복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혹시 지은인가 싶은 마음에 화면을 확인한 성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고급 요리를 즐기며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과 딸 민서를 안고 있는 장인 장모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성훈은 순간 혈압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지금 이게 어디야? 성훈이 사진을 확대하며 씩씩거리고 있을 때 뒤늦게 나타난 시누이 현주가 성훈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현주는 껌을 씹으며 성훈의 휴대폰 화면을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어머 오빠, 이거 올케 언니 아니야? 와, 대박. 여기 요즘 엄청 핫한 강원도 리조트잖아. 올케 언니 센스 있네. 오빠 몰래 이런 데도 다니고. 현주의 눈치 없는 말에 성훈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들통이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옥자는 충격으로 입을 떡 벌리더니 곧이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야? 응급실은 무슨 얼어 죽을 응급실이야. 시엠이랑 남편은 여기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지들은 리조트 가서 랍스터를 처먹고 있어? 아이고, 나 죽네. 내가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드리고. 옥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세팅된 와인 잔과 접시들을 팔로 거칠게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며 핏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엄마, 조용히 좀 해. 다들 듣잖아. 옥자는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사돈들이랑 짜고 우리를 이렇게 물먹여? 내 오늘 그년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거야. 성우는 분노에 차서 목을 조이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쳐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현주야, 너 차 가져왔지? 시동 걸어. 당장 강원도로 간다. 가서 그 여자 머리끄덩이를 잡아서라도 끌고 올 거니까. 성운의 고함 소리가 엉망이 된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하나둘씩 서둘러 자리를 떴고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멈춰버린 짝퉁 시계를 찬 성운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울을 빠져나와 강원도로 향하는 영동 고속도로 위. 현주의 차량이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질주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성우는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의 현기증을 느끼며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뒷좌석에 구겨지듯 앉은 옥자는 멀미가 치밀어 오르는지 검은 비닐봉지를 턱 밑에 받치고 신음을 토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현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댄스 음악 볼륨을 높였습니다. 앞서 가던 화물 트럭이 비켜주지 않자 현주는 경적을 길게 울리며 칼치기로 추월해버렸습니다. 트럭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육두문자를 퍼부었지만 현주는 룸미러를 보며 껌을 짝 소리나게 씹을 뿐이었습니다. 성운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야, 너 운전 좀 살살 못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지금 신이 났어? 음악 좀 꺼. 현주가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내리며 눈을 흘겼습니다. 아, 오빠는 진짜 겁도 많다. 이 정도는 밟아줘야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하지. 그리고 올케 언니 대박이지 않아? 어떻게 그 곰 같은 사람이 돌잔치 날 시댁 식구들 물 먹이고 친정 식구들이랑 리조트로 튈 생각을 했대? 와, 나 진짜 언니 다시 봤잖아. 완전 여우였네, 불여우. 성운이 현주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려는 신용을 하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그게 재밌냐? 오빠 속은 타들어가는데 넌 감탄이 나와? 엑셀 더 밟아. 가서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버릴 테니까. 뒷좌석의 옥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며느리를 들였을꼬? 성운아, 가서 당장 그년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 한다. 내 분이 안 풀려서 살 수가 없다. 성운은 끊임없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야속한 기계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 액정을 내리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지은을 잡아다가 무릎 꿇려 사죄를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까맣게 잊은 채 모든 것이 지은의 탓이라는 억지 논리로 무장한 성운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의 최고급 리조트 로비는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과 은은한 클래식 선율로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투숙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갓 내린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지은과 친정 부모님은 막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로비 중앙에 있는 분수대 앞에서 민서에게 물구경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중규가 민서의 손을 잡고 물줄기를 가리키며 허허 웃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로비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에게 차키를 던지듯 맡긴 성훈이 헝클어진 머리를 휘날리며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옥자가 헐레벌떡 따라 들어왔고 현주는 휴대폰을 들고 촬영 모드를 켠 채 느긋하게 입장했습니다. 성우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핏발선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분수대 앞에 서 있는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성훈의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로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며 성난 황소처럼 지은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야, 김지은, 너 제정신이야? 성훈의 고함 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지은이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성훈이 다짜고짜 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은이 휘청거리며 하마터면 안고 있던 민서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준규가 놀라 딸을 부축했고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은이 중심을 잡고 민서를 고쳐 안으며 성훈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장 비켜. 성훈은 지은의 차가운 반응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침방울이 튀며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행패? 내 전화 99통 씹고 나를 개망신 주고 여기로 튀니까 좋냐? 내 체면을 아주 바닥에 처박아 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네가 사람이야? 뒤따라 들어온 현주는 이 난리통 속에서도 여유만만하게 로비 라운지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직원을 불러세워 손을 흔들며 주문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웰컴 드링크 오렌지 주스로 한 잔 주세요. 얼음 많이 넣어서. 아, 팝콘 같은 건 없나? 구경거리가 아주 쏠쏠한데. 현주는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 카메라를 지은의 얼굴 쪽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치 막장 예능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PD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쇼타임 시작이네. 제목은 돌잔치 날 도망간 며느리 검거 현장. 이거 맘카페랑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나겠다. 올케 언니 표정 봐. 리얼하다 리얼해. 성훈의 고성에 이어 뒤늦게 도착한 옥자가 숨을 헐떡이며 지은의 친정 부모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옥자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흉한 몰골이었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사돈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사돈,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댁 무서운 줄을 몰라? 근본 없는 집안이라더니 아주 콩가루가 따로 없네.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어디서 감히 뒤통수를 쳐? 지은의 어머니가 옥자의 살기 어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우리 지은이가 오죽했으면. 옥자는 말을 자르며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 감히 어디라고 여길 와. 밭에서 김이나 매던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고 호텔 구경하니까 눈이 뒤집혔어.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흙 냄새야? 거름 냄새야? 아주 촌구석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경비원들은 뭐해? 이런 잡상인들 안 쫓아내고. 옥자는 코를 막고 손으로 냄새를 쫓는 신용을 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준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딸을 위해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그때 옥자의 눈에 친정 어머니가 들고 있는 고급 아웃도어 브랜드의 쇼핑백이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로고를 본 옥자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어머, 이거 백화점 1층에 있는 비싼 브랜드 아니야? 세상에,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이딴 걸 사입혀? 아주 내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작정을 했어. 이거 이리 내놔. 옥자가 다짜고짜 쇼핑백을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놀라서 쇼핑백을 가슴에 끌어안자 옥자는 기를 쓰고 뺏으려 하며 거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노인이 쇼핑백 하나를 두고 밀고 당기는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내놔.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잖아. 내놓으라니까. 지은이 참다 못해 민서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옥자의 팔을 쳐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 돈으로 사드린 거예요. 제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이라고요. 그 손 놓으세요. 사과하세요, 당장. 그러자 성훈이 지은의 팔을 낚아채며 윽박질렀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려? 너 진짜 미쳤구나? 사과는 네가 해야지.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애 내놔. 내 딸 데리고 갈 거니까 당장 내놔. 성훈이 준규의 품에 안긴 민서를 억지로 빼앗으려 하자 아이가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민서의 울음소리가 로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준규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지은이 메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발견한 성훈은 눈을 번뜩이며 가방 끈을 잡아챘습니다. 내 돈으로 산 명품백 메고 친정 식구들이랑 호의호식하니까 살맛나냐? 이거 일이네. 내가 준 예물이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지은이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야. 당신이 사준 짝퉁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이거 나. 성우는 씩씩거리며 아이가 울든 말든 가방 끈을 잡아당기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어른들의 고성과 아이의 울음소리, 옥자의 악다구니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지은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투숙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 상황을 구경했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전기를 든 보안 요원 3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보안팀장이 성훈과 지은 사이를 가로막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투숙객들에게 심각한 소음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하시고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시죠. 계속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경찰을 부르거나 강제로 퇴거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우는 보안팀장의 가슴을 밀치며 콧김을 뿜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돈 들고 도망쳐서 잡으러 왔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비켜. 어디서 감히 고객 몸에 손을 대? 본사 컴플레인 걸어서 너 옷 벗게 해줄까? 나 박성훈. 여기 VIP야. 성훈은 잊지도 않은 VIP 타령을 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사실 그는 회원권은커녕 회사법인 콘도 예약도 겨우 하는 처지였지만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얄팍한 신념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전기로 프런트 데스크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네, 로비입니다. VIP 명단에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성함이 박성훈 씨라고 합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직원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성훈이라는 VIP 회원은 없습니다. 예약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안팀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성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투숙객도 아니시군요.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투숙객에게 행패를 부리셨군요. 지금 당장 퇴거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성운의 얼굴이 벌개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현주가 킬킬거리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 진짜 쪽팔려. 오빠, 그만 좀 해. 거짓말을 할 거면 좀 성에 있게 하든가. VIP가 뭐냐, VIP가. 나 같으면 쥐구멍에 숨겠다. 성우는 창피함과 분노를 모두 지은에게 쏟아부으려는 듯 다시 지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망신이 지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우스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성우는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고 지은의 손목을 낚아채려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안 요원들이 성운을 제압하려 달려들었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성운이 팔을 거칠게 휘두르는 순간 그의 손목에 있던 금장 시계의 잠금 장치가 툭 하고 풀려버렸습니다. 챙그랑 시계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부속품들이 사방으로 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태엽이 튕겨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경박하게 울렸습니다. 싸구려 플라스틱과 조잡한 금속 부품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순간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주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카메라를 깨진 시계 쪽으로 들이댔습니다. 와우, 대박. 오빠, 시계 박살 났네. 근데 저거 뭐야? 태엽이 아니라 고무줄인가? 와, 완전 짝퉁이었네. 역시 우리 오빠 알뜰해. 현주의 말에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짝퉁이었어? VIP라더니 시계도 가짜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성운의 귓가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성운은 바닥에 흩어진 시계 부품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그의 자존심이 저 싸구려 부품들처럼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그 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꼴 좋네. 당신 인생이 딱 그 시계 같아.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가짜인 거. 이제 그만 쉬하고 나가. 더 비참해지기 전에.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성운의 가짜 시계 파편을 구두굽으로 툭 차버렸습니다. 그 순간 성운의 손이 지은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굵은 뼈마디가 붉어진 투박한 손 하나가 성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듯한 묵직함에 성운의 팔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성운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평생 흙과 싸우며 살아온 준규가 성난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규는 농사일로 단련된 무쇠 같은 악력으로 사위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성운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이거 안 나요? 장인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준규는 성운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지은에게서 떼어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진처럼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내 딸 몸에 손끝 하나라도 더 댔다간 그 손모가지가 성치 못할 줄 알아라. 내가 그동안은 참았지만 이제는 안 참아. 성우는 손목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는 장인이 사위에게 이럴 수 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놓으라고요. 당신 딸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경박스럽게 어디서 힘자랑이야?
옥자는 중규의 팔에 매달려 손톱으로 핥히고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규가 고개를 돌려 옥자를 무섭게 노려보자 옥자는 그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살기이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아버지의 결기였습니다. 성우는 힘으로 도저히 중규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비열한 꼼수를 부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중규의 시선이 옥자에게 쏠린 틈을 타 구둣발로 중규의 정강이를 걷어차려 했습니다. 에잇, 이 늙은이가 진짜. 하지만 성운의 다리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로비 바닥에 묻어있던 물기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엉덩방아 찢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 내 허리, 내 꼬리뼈.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둥거리는 성운의 꼴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짝퉁 시계가 바닥에 부딪히며 틱하고 유리가 깨져나갔고 부품들이 튀어나와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현주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와, 대박. 오빠 방금 거 진짜 웃겼어. 좋아요, 100개감이다. 주변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의 추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저런 남자에게 쩔쩔매며 살았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리조트 당직 지배인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배인의 손에는 파손된 기물 내역이 적힌 청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바닥에서 끙끙대는 성운을 일으켜 세우려는 보안 요원을 제지하며 차가운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 파손하신 로비의 장식품들은 변상해 주셔야겠습니다. 견적은 대략 300만 원입니다. 성운은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며 짐짓 허세를 부렸습니다. 지배인의 말에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300? 그깟 푼돈 가지고 사람을 아주 거지 취급을 하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꺼내 지배인에게 획 내밀었습니다. 지배인은 말없이 카드를 받아들고 휴대용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작은 단말기에 꽂혔습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삑 한도 초과입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로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성운의 얼굴이 당황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현주가 풋하고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성운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한도를 낮춰놔서 그래. 이 카드로 해. 이건 블랙라고 블랙. 성운이 내민 두 번째 카드 역시 단말기에 꽂혔습니다.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흐르고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삑,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카드사로 문의 바랍니다. 성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기계가 고장 난 거야. 내 카드가 정지될 리가 없어.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해 줄게. 성운은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스피커폰 버튼이 눌린 줄도 모른 채 성운은 상담원이 연결되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나 박성운인데 왜 내 카드가 정지됐어? 내가 VIP인데 이래도 되는 거야? 친절하지만 단호한 상담원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로비 전체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네, 박성운 고객님. 현재 고객님께서는 황제 룸살롱 외 세 곳의 유흥업소에서 결제하신 대금 1,500만 원이 3개월째
연체되어 모든 카드가 거래 정지되셨습니다. 순간 로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황제 룸살롱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뇌리에 콕 박혔습니다. 옥자는 입을 떡 벌린 채 눈을 뒤집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룸살롱? 네가 거길 왜 가? 성우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현주는 배를 잡고 구르며 웃느라 촬영하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와, 오빠 진짜 가지가지한다. 룸살롱 외상값 때문에 카드가 정지돼? 생활비 안 주고 그 돈 다 술집 여자들한테 갖다 바쳤네? 성우는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서 발악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운의 밑바닥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지은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은 창백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운이 한 번도 채워주지 않았던 오로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채운 체크카드를 지배인에게 건넸습니다. 지배인님, 저 때문에 소란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 값은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일시불로 결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지배인이 정중하게 카드를 받아 결제를 마쳤습니다. 징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지은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성운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운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지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은은 영수증을 구겨서 성운의 와이셔츠 앞주머니에 거칠게 찔러 넣었습니다. 잘 들어, 박성운. 이게 너랑 나 마지막 정산이야. 내가 낸 이 돈, 내 인생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비라고 생각할게. 성운이 뭐라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지은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딸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마. 당신 같은 아빠 민서한테는 필요 없어. 당장 꺼져. 지은의 서슬 퍼런 일갈에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보안 팀장이 눈짓하자 건장한 요원들이 성운의 양팔을 붙들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뒤따라가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고 현주는 낄낄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리조트 회전문 밖으로 쫓겨나던 성운의 눈에 로비 데스크 위에 놓인 무료 사탕 바구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놈의 공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손을 뻗어 사탕을 한 움큼 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거라도 챙겨야지. 내가 걸어간다고. 사탕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는 모습은 그의 인생만큼이나 초라하고 찌질했습니다. 성운 일당이 사라지고 로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지은은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든든한 팔이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준규였습니다. 준규의 양복 상의는 성운과의 몸싸움으로 단추가 떨어지고 흙먼지가 묻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구겨진 옷깃을 펴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나 때문에 아빠가. 지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버지의 옷소매를 적셨습니다. 준규는 투박한 손으로 딸의 등을 가만가만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니다, 지은아.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못난 애비가 널 그런 놈한테 시집 보낸 게 죄지. 울지 마라. 이제 다 끝났다. 오늘 야가 네 남편 멱살 한번 제대로 잡았으니 이제야 밥값 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다. 어머니도 다가와 지은과 민서를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세 식구, 아니 민서까지 네 식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 초라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뭉친 가족의 모습은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품에서 꼬릿한 흙냄새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의 향기를 맡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2시간 후 리조트 스위트룸 테라스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객실에 비치된 작은 테이블을 테라스로 옮기고 어머니가 보따리에서 꺼낸 음식들을 하나둘 올려놓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화려한 3단 케이크나 비싼 샴페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투박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수수팥떡과 송편, 그리고 제철 과일들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살랑이며 테이블보 끝을 간지럽히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깔렸습니다. 어머니가 떡 접시 위치를 몇 번이나 고치며 안타까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건데. 우리 강아지 첫 생일상인데 너무 조촐해서 어쩐다냐.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이게 뭔 일이여. 지은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상이야. 호텔 뷔페 100만 원짜리보다 엄마가 해준 떡이 100배는 더 맛있어. 안 그래, 민서야? 민서가 엄마의 말뜻을 알기라도 하는 듯 깨르르 웃으며 할머니가 건네는 송편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쥐었습니다. 준규는 뒷짐을 지고 테라스 난간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헛기침을 하며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 괜한 소리 말어. 우리 딸이랑 손녀가 이렇게 웃는데 뭐가 부족해. 자, 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민서 돌잡이부터 하자. 지은은 침대 위에 올려두었던 명주실 타래와 연필, 그리고 지갑에서 꺼낸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가족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지은이 민서를 안고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서는 알록달록한 과일과 물건들이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민서의 시선을 유도했습니다. 옳지, 우리 강아지. 어디 보자. 돈을 잡아야 부자로 살지. 민서야, 여기 돈 봐라, 돈. 준규는 옆에서 허허 웃으며 다른 것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공부를 잘해야지. 연필 잡아라, 연필. 민서는 잠시 고민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망설임 없이 하얀 명주실 타래를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가족들의 입에서 와 하는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이 민서의 볼에 뽀뽀를 퍼부으며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명주실 잡았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야? 그래, 엄마는 우리 민서 건강한 게 제일 좋아. 아프지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어머니와 아버지도 박수를 치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값비싼 선물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오직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웃음소리만이 테라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돌잡이가 끝나고 지은은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한 병을 땄습니다. 투명한 술잔에 소주가 찰랑거리며 채워지자 지은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들어 아버지에게 올렸습니다. 아빠, 받으세요. 오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딸이 못나서 아빠한테 험한 꼴 보이고 아빠 옷도 다 망가지고. 지은의 목소리가 젖어들자 준규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쓰디쓴 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준규에게는 그 어떤 고급 양주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준규는 빈 잔을 내려놓고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훈과의 몸싸움으로 손등이 까지고 멍이 든 아버지의 손을 보자 지은의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준규가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라. 애비는 오늘 하나도 안 힘들었다. 오히려 평생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 이제야 진짜 아빠 노릇한 것 같아서 좋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민서랑 행복하게만 살아. 알았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체면과 시댁의 위세에 눌려 잊고 살았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파도 소리를 안주 삼아 떡을 나누어 먹으며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테라스 난간 너머로 보이는 밤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환한 등대 하나가 켜진 듯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무르익을 무렵 리조트 밖 주차장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온 성훈과 옥자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현주의 차 앞에서 분을 사귀지 못해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차 타이어를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아픈지 깽깽이 발을 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발. 박현주. 문 열어. 문 열라고. 현주는 운전석에 앉아 창문만 빼꼼히 내린 채 낄낄거리며 성훈을 놀려댔습니다. 오빠, 진정해. 그러다 짝퉁 구두 굽이라도 나가면 어떡해? 성훈이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죽고 싶냐? 빨리 문 안 열어? 내가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너까지 이래야겠어? 엄마, 쟤 좀 말려봐요. 옥자는 주차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한복 치마는 흙먼지로 얼룩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귀한 아들 낳아서 금지옥엽 키웠는데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 무슨 개망신이냐. 옥자는 리조트 건물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야, 이지은, 너 거기 숨어 있지? 당장 나와. 시애미를 밖에 세워두고 너 혼자 호의호식하니까 좋냐? 천벌을 받을련. 나오란 말이야. 지나가는 투숙객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옥자의 안중에는 오직 끓어오르는 분노뿐이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서울 가면 가만 안 둬. 변호사 사서 위자료 청구하고 양육권도 뺏어올 거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 시각 스위트룸 테라스. 지은은 테라스에서 난동을 부리는 성훈과 옥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성훈은 발을 구르며 허공에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고 옥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프런트 데스크로 연결했습니다. 네, 1205호입니다. 아까 그분들 아직도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네요. 만약 로비 근처라도 얼씬거리면 바로 경찰 불러주세요. 지은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인터폰의 차단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커튼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주차장에는 현주의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막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미등이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지은의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지은은 침실로 들어와 곤히 잠든 민서의 옆에 누웠습니다. 새근거리는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민서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얻은 평화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지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면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 성우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만큼 더 악랄하게 나올 것이고, 옥자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자신을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법적인 공방, 양육권 분쟁,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등이 보여준 그 단단함을, 그리고 민서가 명주씨를 잡으며 보여준 생명력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은이 잠든 민서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 같은 사람 없어도 우리끼리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어. 엄마는 이제 약하지 않아. 네가 있으니까. 지은은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지은의 눈빛은 그 파도보다 더 깊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지은은 다가올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며 짧지만 깊은 휴식을 청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입구는 옥자가 지르는 통곡 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지은의 친정아버지의 채소 가게 앞에는 불륜 며느리 물러가라, 폭력 사돈 물러가라라고 적힌 피켓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띠를 두른 옥자는 가게 앞 좌판을 가로막고 대자로 드러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란 년이 글쎄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아서 애까지 데리고 도망을 갔지 뭡니까? 옥자는 가슴을 치며 거짓 울음을 짜냈고 시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과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평소 성실하기로 소문난 중균의 가게였기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옥자의 연기가 워낙 실감 나자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 집 딸이 그랬다고? 얌전하게 생겨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가게 안에서 채소를 다듬던 중규는 밖이 소란스럽자 장갑을 벗고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가게 앞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옥자를 본 중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딸을 욕보이는 사부인의 행태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중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옥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부인,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남의 영업장에서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어서. 누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사람을 잡습니까? 중규가 옥자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옥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옥자는 중규의 손이 옷깃에 닿기도 전에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제풀의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사돈이 또 사람 치네. 내 허리 부러졌네. 경찰 불러주세요. 옥자의 기가 막힌 할리우드 액션에 구경꾼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규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쳤다고 그러십니까? 생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제발 좀 가세요. 이러다 정말 천벌 받습니다. 중규가 다가가려 하자 옥자는 누운 채로 발길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장의 소음과 옥자의 악다구니가 뒤섞여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지은이 인파 너머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의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옥자와 쩔쩔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지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지은은 인파를 해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도착하기도 전에 준규의 몸이 심상치 않게 휘청거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의 자존심이 옥자의 혀끝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준규는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아니, 갑자기 준규가 왼쪽 가슴을 부여잡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준규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채소 좌판 위로 쓰러지듯 넘어졌습니다. 무너지는 준규의 몸에 눌려 배추와 무가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빠, 아빠. 달려온 지은이 쓰러진 준규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준규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놀란 시장 상인들이 119, 빨리 119 불러 라고 외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쇼를 하던 옥자는 준규가 진짜로 쓰러지자 이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준규에게 몰려간 틈을 타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질머리하고는 꾀병 부리네. 난 모른다. 옥자는 인파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장 골목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규의 거친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지은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을 휘젓다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빠 안 돼.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제발 눈 좀 떠봐. 아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기계음이 지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관상동맥이 막혔어요. 지금 당장 스텐트 시술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기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말에 지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은은 눈물로 번져 잘 보이지 않는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자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대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멍청하게 성운 같은 놈과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그날 리조트로 도망가지 않고 그냥 참았더라면 아버지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이 지은을 짓눌렀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죄인이야. 지은은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는 지은의 흐느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넥타이를 매만지며 느긋하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나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귀찮은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퉁퉁 부은 눈으로 성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성훈은 지은의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야, 장인어른은 좀 어때? 노인네가 성질 좀 죽이고 살지, 쯧쯧. 아무튼 그건 그거고 우리 엄마 어떡할 거야?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데 시어머니 걱정부터 하는 남편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빠가 저 안에 있는데 그게 할 소리야? 성우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지은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옥자가 다치지도 않은 허리를 핑계로 끊어온 전치 4주짜리 가짜 진단서와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힌 청구서였습니다. 우리 엄마 허리 나간 거 안 보여? 시장 바닥에서 장인어른이 밀치는 바람에 디스크가 터졌대잖아.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 병원비랑 위자료 합쳐서 5천만 원 내놔. 그리고 이거 내가 아는 변호사 형님한테 자문 구해서 작성한 건데 잘 읽어봐. 성운이 내민 또 다른 서류에는 양육권 포기 각서와 친정 재산 가압류 신청 예고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운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장인어른 가게 팔아서라도 돈 마련해와. 안 그러면 소송 걸어서 양육권 뺏어오고 너희 친정집까지 싹 다 경매로 넘겨버릴 거니까. 너 능력 없잖아. 법원은 경제력 있는 아빠 편 들어주게 돼 있어. 성우는 지은이 겁에 질려 울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내용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종이를 쥔 지은의 손등에 파란 힘줄이 돋아났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려봤자 이 인간 쓰레기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성운이 내뱉은 협박성 발언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성운을 올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변호사 형님이 그러시던 경제력 있으면 불륜 누명 씌우고 자해 공갈해도 양육권 가져갈 수 있다고. 성운이 지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은은 녹음된 파일을 성운의 눈앞에서 재생했습니다. 장인어른 가게 팔아서라도 돈 마련해 와 양육권 뺏어오고 친정집까지 경매로 넘겨버릴 거니까라는 성운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성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습니다. 박성운, 너 실수했어. 차라리 빈손으로 와서 빌기라도 했으면 민서 아빠로서 마지막 예의는 지켜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 지은은 성운이 내민 가짜 진단서와 각서를 반으로 찢어 성운의 얼굴에 흩뿌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성운의 어깨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랑 시장 CCTV 그리고 리조트에서 네가 행패 부린 영상까지 싹 다 모아서 법원에 제출할 거야. 꿈깨. 내가 너를 아주 탈탈 털어서 빈털터리로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지은은 멍하니 서 있는 성운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네가 낸 룸살롱 외상값 청구할 생각이니까 준비해둬.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 오더라. 쪽팔려서 원. 성우는 얼어붙은 채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이 꺼지고 지은이 의료진을 향해 뛰어가는 동안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지은이 내뱉은 차가운 선전포 고만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성우는
이제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바들바들 떨며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불이 꺼지고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깊은 밤, 지은은 병원 복도 구석진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며칠 전 리조트 갈 때 챙겨 나왔던 성훈의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성훈이라는 인간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면을 그가 가장 잘 보이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 앞에서 직접 벗겨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은 차분한 손놀림으로 영상 편집 앱을 실행했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성훈이 장인어른을 밀치고 행패를 부리는 CCTV 영상, 옥자가 시장 바닥에서 자해 공갈을 하며 대굴대굴 구르는 영상을 타임라인에 올렸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태블릿의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성훈의 사진첩은 그의 허세와 방탕함을 증명하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지은은 성훈이 자랑스럽게 찍어둔 양주병 사진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문자 캡처본을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묶은 뒤 성훈의 카카오톡 계정을 열었습니다. 성훈이 평소 황금 인맥이라며 자랑하던 상위 1% 거래처 CEO 모임, 회사 임원들이 모두 포함된 영업 2팀 공지방, 그리고 시댁 친척들이 모여있는 박씨 가문 가족방을 차례로 선택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과장의 아내입니다. 평소 남편이 그토록 강조하던 품격과 체면의 실체를 그를 아끼시는 모든 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낮에는 건실한 가장, 밤에는 룸살롱 VIP이자 장인어른을 폭행하고 아내를 협박하는 박성훈 과장의 화려한 이중생활을 감상해 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한 지은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될 것임을 알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망설임 대신 서늘한 확신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정적에 쌓여있던 성훈의 휴대폰들이 미친 듯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휴게실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를 뽑고 있던 성훈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징징거리며 진동했습니다. 성훈이 귀찮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자 단체 채팅방의 숫자, 표시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불어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뭐야? 이 밤중에 무슨 톡이 이렇게 와? 성훈이 무심코 거래처 CEO 모임 채팅방을 눌렀습니다. 채팅방에는 지은이 보낸 영상과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었고 사장님들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 장인어른을 폭행하다니? 이게 사실이야? 룸살롱 외상값 때문에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소문이 돌더니 증거가 여기 있었군. 실망이네. 성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사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직속 상관인 본부장의 메시지가 가장 상단에 떠 있었습니다. 박성훈 과장,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감사실로 오게. 해명할 생각 말고 사직서 준비해서 와. 성훈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동하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전화벨 소리가 아니라 박성훈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사형 선고를 알리는 장송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의 회사 로비는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훈이 회전문 안으로 들어서자 삼삼오오 모여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평소라면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을 부하 직원들이 그를 보자마자 슬금슬금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이야. 단톡방 그 영상. 어머,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출근할 생각을 했대? 장인어른 쓰러지게 하고 룸살롱 다닌 거 다 뽀록났다며? 직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귓속말이 화살처럼 성훈의 온몸에 박혔습니다. 성훈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감사팀 직원 2명이 성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성훈 과장님, 감사실로 동행하시죠. 법인 카드 횡령 및 품위 유지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성훈은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오해입니다. 제 아내가 앙심을 품고 조작한 거예요. 저는 억울합니다. 감사팀 직원은 싸늘한 표정으로 성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가서 확인하시죠. 더 망신당하기 싫으시면 조용히 따라오시죠. 감사실로 끌려가며 성훈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성훈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쇼만 안 했어도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이제 회사도 잘리고 나 감옥 가게 생겼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옥자의 날카로운 고성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썩을 놈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못나서 마누라 단속 하나 못 해놓고 어디서 어미 탓을 해? 나도 지금 동네 창피해서 밖을 못 나간다. 아, 몰라. 당장 지은이 만나서 무릎 꿇고 빌어. 엄마가 가서 빌라고. 미쳤냐? 내가 그년한테 왜 빌어? 너나 빌어, 이 화상아.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모자의 싸움은 감사팀 직원이 성훈의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조사를 마치고 초라한 몰골로 풀려난 성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준규는 의식을 회복하고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는 떼어냈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방금 법원 제출용으로 작성한 이혼 소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준규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내 딸 참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성훈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병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전화로 어머니와 싸우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여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회사 잘리면 저 진짜 끝입니다. 성훈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매달리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싸늘한 눈빛으로 성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봉투 안에 든 이혼 소장을 꺼내 성훈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가 성훈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연기 그만해. 역겨우니까. 성훈이 흩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울먹였습니다. 지은아, 민서 봐서라도 애 아빠가 전과자가 되면 민서 앞길도 막히는 거야. 지은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성훈의 말을 잘랐습니다. 전과자? 넌 이미 민서한테 지우고 싶은 5점일 뿐이야.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용서할 일은 해가 서쪽에서 떠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내 반성이 아니라 내 파멸이야. 지은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성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 없는 삶이지? 넌 평생 돈 타령하며 살았으니까. 내가 약속할게. 널 아주 철저하게 빈털터리로 만들어줄 거야. 위자료, 양육비, 그리고 우리 아빠 병원비까지 10원 한 장 남김없이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성훈이 뭐라 대꾸하려 입을 열었지만 준규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베개를 집어 성훈에게 던졌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더니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거다. 병실 밖에서 대기하던 간호사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와 성훈을 끌어냈습니다.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나가세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여보, 장인어른, 을 외치는 성훈의 목소리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해진 병실,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성훈의 눈물 자국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한숨이 아니라 썩은 이를 뽑아낸 뒤 느끼는 시원함과 통증이 뒤섞인 후련함의 숨결이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이 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겨우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눅눅하게 울어 있었고 방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쾌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좁은 방 한가운데 늘어난 러닝셔츠 바람에 성훈이 멍한 눈으로 천장의 얼룩을 세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 그동안 밀린 유흥업소 외상값과 카드 빚을 메우느라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제대로 된 직장은 구할 수도 없었고 일용직 노동판을 기웃거려 봤지만 평생 팬대만 굴리던 그가 버틸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성훈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온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동네 편의점 앞 성훈은 진열대 앞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매의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상품을 수거하러 오자 성훈이 다급하게 달려가 알바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학생. 그거 버릴 거지? 그거 놔주면 안 될까? 내가 여기 단골이잖아. 알바생은 질색하며 성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저씨, 또 이러시네. 이거 폐기 찍고 버려야 해요. 규정상 손님한테 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냥 좀 가세요. 성훈은 비굴하게 웃으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잡히는 건 먼지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버릴 거 아까워서 그러지. 내가 왕년에는 대기업 과장이었어, 임마. 내가 나중에 취직하면 여기 물건 싹 다 팔아줄 테니까 융통성 좀 발휘해봐. 응? 제육볶음 도시락 하나만 주라. 아, 진짜 진상이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냄새나니까. 알바생의 호통에 성훈은 입맛을 다시며 쫓겨나듯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침을 퇴뱉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 감지 않은 얼굴, 1년 전 명품 시계를 차고 허세를 부리던 박성훈은 온데간데 없고 찌질한 동네 백수 한 명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옥자의 사정은 성훈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동네 경로당 입구에서 옥자는 안을 기웃거리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화투를 치며 왁자지껄하게 웃고 있었지만 옥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옥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 오늘따라 판이 좋네. 나도 한 판만 끼워줘. 내가 오늘 믹스커피 한 박스 사올게. 하지만 화투패를 섞던 김 여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옥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됐네요. 우리는 사기꾼이랑 겸상 안 해요.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부정 타니까 나가요, 써? 다른 할머니들도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저번에는 10원짜리 내기 화투 치다가 돈 없다고 떼먹고 도망갔잖아. 양심이 있어야지. 옥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경로당을 쫓겨났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자의 눈에 길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동전이었지만 옥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잽싸게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었습니다. 허리춤에 손을 얹고 앓는 소리를 내며 동전을 흙 묻은 앞치마에 닦는 옥자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괴기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반지하 방에 들어선 옥자는 누워있는 성훈을 보자마자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화상아. 애미는 밖에서 개취급 당하고 오는데 너는 잠이 오냐? 네가 룸살롱만 안 갔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당하고 살 텐데. 아이고, 내 팔자야. 성훈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아, 또 그 소리. 엄마가 시장에서 헐리우드 액션만 안 했어도 지은이가 위자료 청구 안 했을 거 아니야. 엄마 때문에 내 퇴직금 다 날아갔다고. 시끄러우니까 잠이나 자게 좀 둬요. 서로를 탓하며 악을 쓰는 모자의 목소리가 곰팡이 핀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구원받을 길 없는 시궁창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반찬 가게 앞은 개업을 축하하는 화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간판에는 이준규의 텃밭, 지은의 식탁이라는 상호가 멋들어진 캘리그라피로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건강한 식재료와 지은의 야무진 손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은의 반찬 가게는 1년 만에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입점하고 프랜차이즈 10호점까지 낼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가게 안은 반찬을 사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지은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대표님, 3호점에서 재료 추가 주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작가님이 인터뷰 요청 다시 주셨는데요. 직원의 보고에 지은은 여유로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재료는 바로 보내드리고요. 인터뷰는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아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민서 생일 파티 음식은 주방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지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이나 우울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당당한 태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며느리가 아닌 성공한 여성 사업가 이지은 대표였습니다. 계산대 뒤편에 걸린 TV에서는 성훈이 다니던 회사의 부도 소식이 뉴스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지은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앞날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 확장 이전한 지은의 본점 가게 앞마당은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은의 가게 확장 오픈 기념식 겸 딸 민서의 두 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지은이 구두 굽소리를 또각이며 내렸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자동차의 엠블럼보다 지은의 미소가 더 눈부셨습니다. 뒷좌석에서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준규와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민서를 안고 내렸습니다. 준규는 혈색 좋은 얼굴로 허허 웃으며 손녀의 재롱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서, 오늘 생일이라 기분 좋아? 할아버지가 우리 공주님 주려고 비행기 장난감 사왔지. 어머니도 민서의 볼을 비비며 행복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오셨네. 지은아, 차가 아주 번쩍번쩍한다. 운전은 할만하냐? 지은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럼요, 아빠 엄마 모시고 여행 다니려면 이 정도는 타야죠. 얼른 들어가요. 손님들 기다리시겠다. 파티장에는 지은의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민서의 친구들이 모여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을 둘러보며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 쫓기듯 도망쳤던 리조트에서의 초라했던 생일 파티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저를 믿어준 가족들과 직원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딸 민서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은이 눈시울을 붉히며 건배를 제의하자 사람들은 이지은 파이팅, 대박 나세요 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준규는 샴페인 잔을 들고 흐뭇하게 딸을 바라보며 옆에 있던 아내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임자, 우리 딸 참 장하지? 내 평생 농사 지은 것 중에 우리 지은이가 제일 잘 키운 자식 농사야. 그럼요, 누구 딸인데. 당신 닮아서 뚝심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파티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지은은 민서를 카시트에 태우고 다시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은 뒷좌석에서 민서와 장난을 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은은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주눅들고 상처받은 여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인한 엄마이자 딸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선글라스를 다시 끼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도로 위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머릿결을 흩날리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은 엑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도로는 막힘없이 뻥 뚫려 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맑고 푸른 하늘은 마치 그녀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가자, 민서야. 우리 더 신나게 달려볼까? 지은의 차가 노을 속으로 힘차게 질주하며 길고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온 그녀의 인생 2막이 화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헛된 체면을 위해 가족을 짓밟던 남편 성훈과 시어머니 옥자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위해 거대한 산처럼 맞서던 친정아버지의 사랑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진정한 품격이란 명품 시계나 호텔 뷔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은의 가족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은은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당당한 대표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앞날에도 막힘없이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행복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통쾌함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